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는요, 언어를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누고 분석하는 데 기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다 그러면 나무 아닌 것, 풀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분별이 되잖아요. 마치 수에서 1과 2가 분별되듯이 이렇게 분별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기초로 하니까 학이죠, 학. 예술이 아니라 언어 자체는 학인 겁니다. 학인데 이 언어를 가지고 문학을 하게 되면 예술로 넘어가요.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예술은요, 음악이나 미술과 그 성격이 조금 달라요. 철학성이 많아요. 언어를 사용해서 그래요. 재료, 즉 예술을 하는 소재가 언어라서 그래요. 음악은 뭘 가지고 합니까? 소재가 소리죠, 소리. 그 이른바 음악의 3요소, 가락, 멜로디, 그다음에 박자, 리듬, 그다음에 화음이죠. 이것들은 다 자연물에 있어요. 인간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칠 때 거기에 리듬도 있을 수 있고 멜로디도 있을 수가 있어요. 화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세대들이 한꺼번에 오는데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음악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3요소의 소재들은 물질태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소리는 물질적인 거죠. 사람과 관련 없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나거나 말거나 있고 사람이 지구상에서 멸망해도 그건 있어요. 그거 갖고 해요. 미술이 사용하는 건 뭔가요? 색채와 형태죠. 이것도 역시 자연에 있어요. 사람과 관계 없어요. 뭐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깔 자연에 있고 그다음에 형태 둥그런 형태 네모난 형태 자연에 있어요. 역시 물질태예요. 근데 문학이 사용하는 소재인 언어는 정신태예요. 물질태가 아니에요. 인간의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있고 나서 언어가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태와 정신태라는 차이 때문에 예술의 순수성 면에서는 문학이 음악이나 미술보다 떨어져요. 인간이 개입하다 보니까 덜 순수해. 자연물 자체를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 대신요, 정신태이다 보니까 의미성이 강해요. 거꾸로 말하면은 음악이 사용하는 뭐 가락, 박자, 화음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곡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지 거기 의미까지는 없어요. 미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시인이 겨울은 강철로 된 의직인가 보다 이렇게 시를 썼을 때 겨울이라는 단어는 겨울이라는 의미가 있고 강철은 강철이라는 의미가 있고 무지개는 무지개라는 의미 뭔가 분명히 지시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언어를 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문학적으로 쓰는 예술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비예술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언어의 1차 목표인 개념을 통해서 대상물을 지적하는 거예요. 강철 그러면 요거를 의미하는 걸로 하자. 스틸 이놈을 의미하는 걸로 하자고 합의가 돼가지고 그 합의된 한도 내에서 다른 생각 못하게 강철 했는데 은철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강철은 강철 정확하게 겨울은 겨울 겨울 했는데 가을로 들으면 안 되고 겨울은 겨울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확하게 오해 없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개념 언어, 일상 언어, 우리가 평상시에 잘 써야 하는 언어, 학교에서 국어를 배우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언어를 잘 써서 정확하게 표현하자. 정확하게 듣자. 말하고, 듣고, 읽고, 쓰자. 이렇게 해서 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어 시간에 문학도 가르치는데 이 문학을 가르치는 거하고 국어를 가르치는 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 두 가지를 다 가르쳐요.
지금 바님은 국어 선생님이신데 제 의견을 듣고 반대를 하시든지 아마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토론해 주세요. 그래서 정확한 언어를 가르치는 국어 과목과 이번에 문학을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애매하게 쓰는 거예요. 일부러. 예술적으로 쓰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오해가 나도록 말을 해야 돼.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시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거야? 정확하지가 않아요. 겨울도 정확하고 강철도 정확하고 무지개도 정확한데 요 세 가지를 섞어 놓으니까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저런 뜻일 수도 있고 뭔가 느낌은 있는데 딱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풍부하게 함으로써 예술적 효과가 생기도록 우리의 분석하는 학으로서의 지식, 분석의 머리에다가 호소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기 이전의 감성과 직관에다 호소를 해서 그 뭔가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느끼게 하는 요게 이제 문학이란 말이죠. 근데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 보는데 요거는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네가 잘 느꼈니? 감동했니? 그거 측정하는 방법이 없어. 미술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거든요.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고 야 너는 감동할 줄 아는구나. 감성이 풍부하구나. 그러니까 100점이고 너는 야 왜 이렇게 감성이 없니? 그래갖고 너는 60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측정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이것을 학으로 가져와 가지고 장조가 뭐냐, 단조가 뭐냐, 뭐 안단테가 뭐냐, 비바체가 뭐냐 이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수능 시험에 음악 문제가 두 개 나왔는데 두 개를 내 가지고 어, 오지선다형에서 동그라미 잘 친 사람은 음악을 잘 아는 거야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음악 공부의 본령인 감동과 감성하고는 전혀 다른 학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학으로 보기 때문에 예술 시험 자체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술학과, 예를 들면 뭐 요즘은 무슨 실용음악과도 있고 할 때, 그런데 입시할 때는 실기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이제 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자로 된 종이에다가 시험을 볼 때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술 교육이 엉망이 되고 본령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문학에서 그게 심하죠. 그거를 학교 교사님들이나 교육정책 담당자들이나 잘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문학교육도 학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정답이 있는 교육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시험 보는 교육으로 되고 학으로 데리고 오면 결국은 철학이 돼요. 문학은 의미, 이 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학적으로 밝히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선다형 이렇게 하는데 의미는 결국 철학이니까 철학이 되면 원래 예술이라는 거하고 철학이라는 거하고는 동네가 딴 동네거든요. 도가 달라요. 예술도가 따로 있고 철학도가 따로 있어요. 철학은 아까 말한 자연과학 다음에 있는 인문학의 한 파트로서 학이에요. 학, 철학. 나누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예술은 안 나누는 거거든. 근데 문학에는 언어로 하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무지개는 무지개 의미, 강철은 강철의 의미, 겨울은 겨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예술적으로 쓰긴 쓰지만 원래 재료 자체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문학에는 철학성이 많아요. 그래서 문학가 중에는 훌륭한 철학가가 많지만 음악가, 미술가 중에는 철학가가 적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미술이 비록 자연물을 가지고 소재로 삼기는 하지만 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적다고 말하는 거죠. 9대1, 8대1로 적은데 문학의 경우라면 예술이 6, 철학이 4 이렇게 음, 철학이 굉장히 많아요. 문학에는. 그래서 문학에는 의미가 원래는 많기 때문에 철학으로 가져와서 안 될 건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본령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린 왕자를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겉과 속 가지고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어린 왕자를 읽고 감동하지 않고 그 강의만 듣고 좋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사실은 어린 왕자를 읽고 언어로 말할 수 없는 아름아름하고 신비하고 무지개를 보고 놀라는 것 같고 뭔가 설명할 수 없고 뭔가 안개 같고 무지개 같고 요걸 못 느끼는 사람한테는 내 강의 듣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은 어린 왕자의 철학성 중에서 일부 분석할 수 있고 어, 언어화할 수 있고 그 부분에 관한 6대4 중에 4에 관해서 내가 얘기했지 6은 그게 아니거든요. 만약 이 분석에서 전부 다 끝나면 어린 왕자는 예술품이 아니라 철학책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 강의 때에도 그 뒤에 대화를 들어보면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어린 왕자하고 갈매기의 꿈이 동급의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을 제가 유추해 보면 그분은 좌뇌적 분석만 생각하시지 지금 아름아름하고 신비하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예술적 감성이 약하신 분이라고 나는 판단해요. 그 아름아름하고 말하고 말할 수 없고 10가지도 해석이 되고 100가지도 해석이 되는 그 부분이 예술인데 갈매기의 꿈에는 그것이 거의 안 느껴져요. 갈매기 꿈은 계속해서 뭔가 철학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지 어린 왕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움, 신비함, 유머러스함 뭔가 두 번 다시 읽고 싶어지고 어린 왕자라는 주인공을 사랑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 갈매기를 사랑하게 되지도 않고요. 뭔가 신비한 것도 없어. 그냥 메시지가 야, 우리 좀 더 높은 뭔가 심오한 걸 추구해야 되지 않니? 라고 하는 뭐 단순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의미 이해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솝우화가 좋은 동화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한 번만 들으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근데 부지런하게 살아라는 거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뜻이구나. 알고 나면 두 번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두 번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것이 철학 동화, 의미 동화, 우화의 한계예요. 근데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가 이런 뜻이네. 알았으니까 그만 읽어도 돼.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다시 읽게 되고 어른이 돼서 읽어보니까 또 다르고 이렇게 되고 가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걸 철학적으로 하면 뭐예요? 당신이 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자고요. 그런 뜻을 알았으니까 마치 이솝우화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듣고 부지런히 살아난 뜻이네. 알았어. 그러니까 끝 하는 것처럼 이 시의 주인공이 애인과 헤어졌는데도 좋은 마음으로 보내겠다고 그랬네. 끝! 이 시는 이제 다시 읽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의 여운과 여분과 나머지가 있잖아. 그 부분이 예술이거든. 그런 점에 있어서 어린 왕자하고 갈매기 꿈은 비교가 되지 않는 차원 자체가 한 차원이 아니라 거의 뭐 5차원, 7차원 차이가 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걸 동급으로 보는 마음이 왜 생기느냐? 바로 그런 예술의 가치, 예술의 감수성 면, 어린 왕자의 그 예술 부분, 아름아름하고 신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못 느끼시니까 좌뇌로 데리고 가고 학, 분석, 철학, 의미, 이것만 보니까 그렇게 된다. 이것이 이제, 예, 저 생각인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새로 오신 김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예술이라고 하는 것, 이제 문학도 예술이니까 이 문학의 본령이 어디에 있는지, 예, 마침 이제 오늘이 제2강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다른 얘기는 이제 요 얘기 끝나고 할 건데, 지난번에 이제 추영님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추영님 작품, 7호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산 넘어 남촌, 그거를 이제 고쳐서 오셨기 때문에 그거 검토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하님이 올리신 성산포, 여행, 그리운 성산포, 그것도 검토하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지난번 시간에 하다 말은 연설, 27기 최고의 연설, 킹 목사님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할 생각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어쨌든 예술의 입장에서 문학은 자리가 어딘가. 그다음에 예술이라고 하는 그래서 전국지도, 삶의 전국지도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국지도에 네 개의 도를 나눈다면은 자연과학도, 우리 추영님은 이제 자연과학도잖아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도가 있고, 그다음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도가 있다. 여기는 이제 요즘은 인문학 안에서 다시 사회과학이 분과를 했지만 합쳐서 인문학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 두 개는 학이다. 학이라는 건 분석과 분별, 계속 자르고 나누는 것을 기초로 한다. 세 번째가 이제 예술이 있는데 예술은 자르는 것이 아니다. 자를 수 없는 그 무엇이다. 대상이라는 건 자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다. 1과 2 사이를 아무리 나눠도 무한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거고, 만약 자를 수 있다면 그 유명한 아킬레스의 그 딜레마가 진짜가 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죠. 논리학에서 하는 말이죠.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100m 육상 선수인데 올림픽 우승자가 거북이하고 달리기를 하면 결국 거북이를 한 10m만 앞에 놓고 가면 절대로 못 따라간다. 왜냐하면 따라가려면은 중간 5m까지 가야 되는데 이 선수가 5m 가는 동안에 거북이도 조금 갈 거거든. 5cm를 갈 거야. 그럼 그 5cm하고 그 차이가 또 반을 또 가야 되거든. 반을 따라가는데 또 걔도 또 가는 거야. 계속해서 그 50%는 남을 것이기 때문에 끝내 못 따라간다. 이게 이제 유명한 패러독스인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는 금방 따라가죠. 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바로 그런 거북이의 모순 같은 모순에 빠져요. 근데 실제로는 휙 따라가는 건데 실제로 휙 따라간다는 거는 1과 2 사이가 나눠도 끝이 없는 그 부분을 휙 지나가서 1과 2 사이를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개발하고 다듬고 하는 부분이 감성과 직관과 관련해서 예술이다. 그리고 종교도 어떤 면에서는 그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네 가지로 나누면 자연과학, 인문학, 예술이라고 하는 나눌 수 없는 걸 다루는 게 하나 있고, 종교라고 하는 인간이 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고, 완전히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철학에서도 그 문제를 토론하지만, 종교 가면 믿음을 도입해서 하느님, 천당, 구원, 또는 뭐, 이런 게 있다고 믿거나, 열반이 있는데 수행을 하면 된다고 믿거나 간에 어떤 믿음을 도입해가지고 인간을 보다 더 행복하고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일단 되고 안 되고는 둘째치고 목표 삼고 나가는 종교라고 하는 게 있어서 도를 나누면은 도가 네 개가 있다. 그 중에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예술의 한 파트로서, 즉 예술도 안에 있는 일개 군으로서 있는데, 그러나 한 60%는 예술도에 속하는데 40%는 철학도하고 겹쳐 있다. 철학군하고 의미성 면에서.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예술 60%, 철학 40%. 장르별로 보면 오히려 시에서는 예술이 70%, 철학은 30%로 시로 오면 예술성이 많아지고요. 산문이나 소설 같은 데로 가면 예술성보다 의미성, 철학성이 많아지고 이런 또 장르만의 특성이 또 있고, 같은 또 시라도 어떤 사람은 철학시를 쓰니까 또 다르고 어떤 사람은 감성시를 쓰면 또 다르고, 또 이야기, 스토리 문학을 하더라도 예술에 풍부한 스토리 문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의미에 풍부한 스토리 문학. 그래서 시를 쓸 때 잠언시를 쓴다든가 철학시를 쓴다든가, 예를 들면 몽테뉴 같이 쓰면 철학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김소월 같이 쓰면 철학성은 약해지는 대신 예술성이 많아지는 거고, 이런 이제 또 개인차는 있긴 있죠. 여기까지
문학을 중심으로 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문학의 상위 개념인 예술, 그다음에 예술보다 더 상위 개념인 제식으로 말하면 삶의 전국지도 관점에서 본 네 가지 그 영역의 분별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까지 듣고 나서 좀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선 중간에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뭐 소감 내지는 질문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하님한테 듣고 싶어요. 학교에서 가르치시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보면 제 말이 어떻게 들리나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문학과인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제가 네, 알기로는 오늘이 예, 마지막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첫 시간에 어떻게 보면 하셨던 말씀을 조금 더 심화해서 음, 어, 이제 이렇게 개략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의 한 분야라고 하는 것도 첫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 언어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철학적인 요소도 많다라는 얘기 이렇게 해 주셨고요. 또 음,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다시 정리해 주시니까 복습하는 그런 네, 기분이었고요. 네.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거랑 저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랑 뭐 크게 다르거나 뭐 어긋나거나 하는 것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음,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에게는 저희들은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론적인 건 사실 대학교에서 배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음, 이제 개별 작품 감상 위주로 해요. 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아, 대학교에서 강의 듣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 많고요. 음, 그래도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뭐 개략적인 얘기는 하긴 하죠. 그런데 그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주로 이제 작품론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가론이라든지 또는 문학 이론보다는 주로 이 음, 작품론. 뭐 예, 예. 당연하다면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조금 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저는 도움이 많이 되고요. 뭐, 뭐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랑 다르거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다 보니까 저도 되게 감회가 새롭고, 예, 이렇게 그동안의 12강의 그런 강의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신 것 같아서 예,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새로 지금 김 선생이 들어오셔가지고 김 선생 뭐 상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 얘기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살이라는 게 늘 예상치 않은 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런데 이왕 그 말씀을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6개월 됐어요. 6개월 됐고 우리 바하님은 6개월 이전에도 한 달인가를 더해서 한 7개월 하신 것이고 그동안에 그러면 6개월간 저랑 함께 한 거에 대해서 어, 뭐 느낌이랄까, 뭐 그동안에 소회랄까, 뭐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창작은 잘 못했어요. 시나 수필이나 뭐 이런 게, 잘 창작에는 조금 이렇게 좀 소질이 없었던지 잘 못했는데 음, 처음에 이렇게 제가 시를 쓰고 또 수필도 쓰고 했을 때 음, 정말 기뻤었어요. 음, 아, 예, 제가, 이렇게, 뭐가,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해냈구나 하는 이제 그런 뿌듯함도 되게 음, 컸고, 음, 그때 굉장히 기뻤고, 그때 음, 굉장히 사실 재미도 있고, 음, 어,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주변에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음, 김정근 교수님 문학 강의 이제 음, 들어보시고 하면서 이제, 음, 그때 굉장히 처음에 이렇게 저 음, 개인적으로 작품 첨삭해 주시고 하실 때, 그때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웠고 기뻤고 예 조금씩 시가 이렇게 되어갈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음, 기뻤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시의 어떤 기본 이제 뭐 어떤 틀 같은 것 좀 이제 알게 되어서 음, 예 이렇게 조금은 이제
제가 발전했다라는 게 느껴지고 또 음, 가장 또 제가 감사했던 게 제가 쓰는 시가 음, 그 타고르의 그 시처럼 음, 약간 그런 잠언시 음, 또는 영성시 음, 그쪽이 음, 제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쪽이라고 하는 거를 음, 찾아주셔가지고, 음, 예, 예, 타고르의 그 시집도 이렇게 다 복사해서 주시고, 음, 그래서 그런 잠언시, 영성시 이제 그런 쪽으로 음, 제가 이렇게 저의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음, 그거를 캐치해서 이렇게 음, 방향을 잡아 주신 거, 예, 음, 너무 감사하고요. 음, 어, 그래서 조금은 처음에 이렇게 제가 음. 시 썼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시죠? 아유, 그 뭐,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지, 예, 뭐. 예, 예. 특히, 이제 우리가 6개월 하기 전에 제주도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뭐 밤의 활주로인가 뭐 그런 것부터 예, 시작했죠. 예, 네, 그때 하고는 이제 아주 다르죠.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본인이 느끼잖아요. 예, 예, 맞아요. 본인이 느끼지 뭐 내가 느끼는 것보다도 네, 그건 그렇고 그럼 그 정도 하고요. 오늘 우리 혜연님은 무슨 연말이잖아요. 연말이어서 바쁘셔가지고 주영님 이제 지난번에 뭐 몸이 안 좋으셨어요? 예, 지난번에 조금 쉬어야 될 것 같길래 감기가 걸리셨는가? 예, 요새 조금 그게 다들 심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괜찮으시고, 예, 지금은 좀 좋아졌습니다. 그럼 그렇고. 주영님은 어떤가요? 내년에 같이 해볼까요? 아니면 뭐 좀 쉬어볼까요? 내년에 저는 근데 막 지금 매 수업마다 이렇게 막 글을 지어서 지금 오는 상황이 아, 그런데 아니고 지금 오늘 김 선생님 이제 들어오셨는데, 예, 저분은 내년에 하실지 안 하실지 몰라도 저 양반은 창작하는 분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작이라는 걸 꼭 해야 될 것은 없고요. 그 창작이 부담돼 갖고 뭐 안 한다는 건 좀 이상하고, 그러면 이제 문학 감상을 하든지 뭐 다른 얘기를 하든지 해도 되는 거고요. 창작을 꼭 뭐 매주 내야 된다. 이런 부담은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나 저러나 그와 관계없이 무슨 강의든지 그렇죠. 6개월을 했지만 한 번에 거의 뭐 90분에서 거의 2시간 가까이 하고요. 이렇게 해서 12강씩 24강 하면 대학에서도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공부하는 거는 4년간 해야 되지 않을까? 대학의 문학창작과라는 게 있는데, 문학창작학과 1년 다녀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6개월 한 거 못할 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과님 의견은 어때요? 문해창작학과로 치면 4년은 안 돼도 한 2년 공부한 건 아닙니까? 예, 굉장히 맞아요. 이렇게 대학에서는 교수님이 이렇게 일대일로 작품을 첨삭해주고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지. 학생 수가 몇 예, 명인데 그걸 어떻게 해. 예, 예. 그래서 저희 개인 지도, 강의, 이건 개인 지도는 4년을 해도 이렇게 되지 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어떤 경우는 완전히 내가 새로 쓰다시피 해서 그 누구 말 맞다나 명품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예, 그래서 감히 말하지만 문예창작학과를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뭐 많이 배울 것 같지 않거든, 내 생각에. 뭐 그렇다고 뭐 그걸 무시한다는 건 아닌데 더군다나 이제 문예창작학과를 전공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문과 국문과라는 건 뭐 문학도 하지만 또 어학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국문과를 4년 다니면 뭘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실전적이고 직접적이며 이렇게 뭐랄까 생동한달까 살아있달까 이런 그런 활력성 저는 그걸 중시해요. 예술이라는 건 살아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지 죽여갖고 학은 죽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석하는 학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학이 있어요. 문학에도 뭐 평론도 있고 뭐 문학 철학이 있지. 근데 그건 죽여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상태로 얘기하는 게 창작이고 신선한 거고 그런 건데 교수님들이 대부분이 학한 사람들이거든. 창작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계속 죽이는 거야. 말하자면 내 비유로 치면 미인을 말이지
칼로 잘라가지고 해부해 놓고 이것이 미인이다 하는 경우라든가 미인을 엑스레이로 찍어 놓고 야, 이게 미인이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요. 그게 미인이냐고. 또 미인이 아닐 수는 없지. 그 사람 엑스레이니까 그 사람인 건 맞긴 맞는데. 그래서 미인이냐고. 미인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로서 사물을 보는 것. 이것이 예술이 하는 일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술을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생동하고 바이탈리티가 넘치고 싱싱해지려고 예술 공부를 하는 거고 문학 공부를 하는 거고 창작 공부를 하는 거지 글 잘 쓰려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글 잘 써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목적인지 몰라도 문학을 공부하는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그러려고 뭐 예술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삶을 풍요롭게 해서 즉 분석과 논리와 이런 것만으로 감당되지 않는 인간에게 있는 심오하고 뭔가 살아 움직이고躍動하고 이런 거를 좀 만끽해보자 이런 것이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진짜 의미라고 한다면은 내년에 이제 창작품을 내고 안 내고와 관계없이 앞서서 시를 썼던 시뿐 아니라 저는 산문문학 또는 소설문학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단테 이야기도 하고 싶고 셰익스피어 얘기도 하고 싶고 괴테 이야기도 하고 싶고 뭐 도무지 세계 위대한 문학가가 어디 한두 명입니까?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뭐 산과 같이 많이 있고 뭐 밀림과 같이 많이 있죠. 우리는 겨우 거대한 산이 뭐 8,000m짜리 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00m나 올라갔을까 말까 그런 정도예요. 정말 기하나랍니다. 기절초풍이에요. 우와, 이렇게까지 대단한 문학가가 있구나. 그런 거예요. 어린 왕자가 위대하다지만 그 단테나 이런 데 가면은 얘기 장난이요. 뭐가 위대해? 위에 이응받침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위대하면서도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그러한 문학 작품들의 배경으로서 예수님이라든가 뭐 이런 세계 성인이라든가 단테가 아무리 위대한들 기독교 철학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기독교 철학은 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내년에 뭐 수강을 하신다면은 꼭 창작이라는 개념보다는 그와 같이 문학을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계 인식을 예술적으로 좀 해보고 철학적으로 해보는데 도움을 받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어떨까? 그것이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것까지인데 주영님도 그동안에 뭐 하여튼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문학이라고 하는 본인으로서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 관심 가지셨을 수 있으나 전공하고는 사실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걸 하셨는데 우리 바하님이야 뭐 문학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일 자체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어쨌든 뭐 소감이랄까 감회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예술과 학문에 대해서 이게 좀 어, 접근법에 대해서 잘 실제로 이렇게 문학 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재미있는 게 이제 성인이 아니라 이제 군자랑 맞다 이런 말씀 하신 것도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시 설명하실 때도 이렇게 좀 뭐랄까 겸양이나 이런 게 조금 글에서 좀 드러나야 되고 아는 식의 뭐 이런 자세 그런 서술법은 좋지 않다 뭐 이런 말도 좀 잘 새겨 듣게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뭘 써본 게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굉장히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게 그런 걸 발견하는 게 좀 큰 재미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큰 어떤 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러면은 오늘 그 주영님이 올리신 그 산 너머 남촌 있잖아요. 우선 그 김동완님의 원시부터 한번 낭송해 봐 주세요. 산 너머 남촌에는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꽃 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5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싫어 안오리, 남촌서 남풍 불제, 나는 좋대나. 이제, 요게 이제 7호죠. 산 너머 남촌 7. 누가 살길래 5. 해마다 봄바람이 7, 나무로 오네 5. 이렇게 해서 7호조가 딱딱 아기가 떨어지는, 시의 내용은 뭐 어려울 건 하나도 없고, 어, 이제 저는 이걸 거리의 마술, 이때 그 거리는 길거리가 아니고 디스텐스, 간격이 있는 거리다 이 말이에요. 이 거리의 마술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먼 것은 아름답게 보는 그거를 거리의 마술이라고 그래요. 먼 거, 오래된 거, 시간적으로 먼 거, 공간적으로 먼 것은 아름다워요. 그 서양의 대표적인 그 격언이 이웃집 마당의 잔디는 더 푸르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그쪽 집 사람은 또 우리 집 마당 보고 너희 집 잔디는 왜 이렇게 푸르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으면 그렇게 멋져 보이게 돼 있어요. 별만 해도 그래요. 별 하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근데 별에서 지구를 보면 뭘까요? 지구도 역시 별이죠. 그래서 먼 거는 신비로워 보이기 때문에 그 먼 데다가 이제 이런 이상향, 산 너머는 멋있을 것 같은데 사실 산 너머 사람은 산 너머 북촌에는 누가 살길래 이래도 또 되거든요. 뭐 그때는 이제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는 아니고 북으로 오니까 봄바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거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 거리의 마술에 속지 말자. 이것이 이제 사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힘찬 현실인 혹은 뭐 명상 수행자 또는 뭐 진실의 탐구자 이런 사람의 입장인데요. 시인의 입장은 달라요. 조금 전에 우리 저 주영님이 시인의 자리는 성인 군자의 자리가 아니고 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자리다. 그래서 자기가 뭐 다 안다라고 하고 말이지. 나는 부끄러움이 없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쓰자. 이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산 넘어 남촌이나 산 넘어 북촌이나 가보면 똑같아.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게 시인 입장이지요. 그래서 한번 또 그리워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이 거리의 마술인데 마술에 한번 취해보는 거지.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소년적이거나 소녀적인 중학생도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쓴 거죠. 사실은 중학생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시에 뭐 꽂혔달까? 이 시를 고르신 이 시가 특히 눈에 띈 이유가 있나요? 딱히 어, 눈에 띄었다기보다는 7호조가 잘 맞고 그다음에 가곡 중에서 한번 조금 찾아봤었습니다. 기사. 이 노래가 있죠. 이런 거, 산 넘어 이런 노래가 있죠. 자, 음. 그러면 산 넘어 서촌이에요. 지영님이 창작한 거 한번 낭송해 주세요. 어, 산 아래 서촌 어귀 기와 지붕들 아늑한 골목 따라 호기심 가득 웅장한 치마바위 널따란 절벽 문인 학자 논일던 수성동 도원 옛 정취 실어넘는 푸른 산바람 서촌서 서풍 불제 나는 꿈꾸네 북강 너머 성북동 산과 산 사이 가파른 경사 따라 가쁜 순성길 마침내 성벽 아래 만해 시무장 날서린 북풍 절개 찬향기 그득 맑은 시내 비추는 은은한 달빛 고요한 성북 정경 놓지 않으리. 예, 우선요.
시로조가 그냥 딱 그냥 단 하나도 그 어김없이 맞아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선 대단합니다. 시로조에 안 맞는 게 한 줄도 없어요. 이렇게 맞추는 것 자체가 어, 훌륭한 거죠. 그러나 이제 디테일하게 가면 그 이제 형식, 시로 형식은 맞췄는데 조금 더 잘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일단은 시로조에 맞췄다는 거에서 예를 들면 뭐 평가를 한다면은 기본 점수는 확실하게 이제 취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서촌이라는 데가 이제 그 한옥마을 거기죠. 예, 그 서촌 어귀 기와지붕들. 아늑한 골목 따라 호기심 가득. 웅장한 치마바위. 저는 모르지만 치마바위가 있나 봐요. 널따란 절벽. 문인 학자 논일던 수성동 동화. 옛 정치 실어 넘는 푸른 산바람 서촌서 소풍불이 내린 북들. 그러니까 원시를 그러니까 패러디한 건데 이제 서촌서 서풍불제 나는 꿈꾸네 요것이 이제 패러디 느낌을 나는 거죠. 여기서 남촌서 남풍불제 나는 조태나가 이제 서촌으로 바뀌면서 나는 꿈꾸네 조태나 대신 꿈꾸네가 들어간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서촌의 풍경 묘사 이렇게 채웠네요. 그래서 조금 원시보다는 좀 무거워요. 이 원래 시는 중학생처럼 소년소녀처럼 가볍고 뭐 산뜻 할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자꾸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이게 보리내 음새 진달래 향기. 이게 봄바람은 그냥 분다고 치면은 보리내 음새하고 진달래 향기. 요 두 가지 뭐 거기다 더하면 이제 봄바람 요 세 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기와지붕 골목, 호기심, 치마바위, 절벽, 수성동, 도원, 산바람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가 이제 거의 두 배의 그 소재들이 나옴으로써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단단한 느낌은 주는 대신 가볍고 쓱 읽어버리는 이 쉬운 원시의 그 장점 그거는 많이 이렇게 적어졌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북악 넘어 성북동 상과사 이것도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좀 요 시처럼 이렇게 꼭 가야 된다는 법은 없고, 이렇게 가서 또 안 될 게 없어요. 비유하면 전에 우리가 중국 시인 이백하고 두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이백 느낌이에요. 이백의 시들이 이렇게 쉽고, 단번에 슉 그냥 빠져나와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한 번에 썼구나. 쉽구나. 그래서 뭐 어려운 것도 없고,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 두보는 이른바 저탁. 다듬고 깎고 새기고 해갖고 언어가 그냥 단단하고 뭔가 그 힘 있고 그렇긴 한데 약간 좀 답답하다면 또 답답한 느낌도 있는 그런 건데 이쪽으로 이제 두보식으로 좀 간 거라고 볼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두보 시는 역시 뭐 대가니까 뭐 대단한 시인이니까 그 기승전결적인 의미에서 뭔가 클라이맥스를 치는 힘찬 부분이 있고 그것을 시작하는 가볍게 시작해서 받아줘서 기승해가지고 전 클라이맥스를 한번 친 다음에 싹 마무리하는 그런 그 높낮이 강약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 강약 같은 느낌은 없어요. 그냥 쭉 해서 그런데 요게 날서린 북궁절개 요게 이제 만해시 문장이었고 만해 선생 이제 그 얼마나 대단한 독립지사고 정신이 치열합니까? 요것이 어차피 들어올 바에는 요 만해 선생의 이 날설인 요 부분을 클라이막스로 잡아가지고 뭔가 그렇게 그 두보가 한 것처럼 전에 보면은 왜 그거 있었잖아요. 마지막 구절에서 백제 성고 급모 침이라고 있었죠. 백제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높을 고 백제성은 높고 백제성고 급하다. 뭐 저녁에 침 다듬이 소리.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저녁에 아낙네들이 빨래를 다듬이를 가지고 두드리는데 다다닥 소리가 나는데
예를 들면 거기 10만 가구가 산다 할 때 10만 가구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에 10집에 하나면 1만 가구가 다듬이를 친다면 그 소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특별한 노래의 가락은 없겠지만은 거의 뭐 음악도 그런 음악이 없겠죠. 근데 그것이 급할 급자를 넣어가지고 자기의 그 처절한 심정과 결부시켜서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백제성고 금모침 하니까 그것이 꽉 치고 올라가가지고 클라이막스에서 그냥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는 명구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긴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 추영님. 일단은 처음에 이제 거리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거리상으로 좀 가까운 거리를 이를테면 노래한 셈이 된 것 같습니다. 직접 풍경이나 이제 내가 보면서 경험한 거. 예,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거리의 마술이라고 할 때 산 넘어 남촌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 그쪽은 어떨 거야 하고 이제 상상해 보는 세계고 이거는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거의 경험한 세계를 말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차이가 나올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요. 어, 그리고 조금 약간 쉴 새 없이 그냥 이것저것을 이렇게 쭉 두루 한 점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더 집중하고 어, 그렇죠. 여기서 한두 가지만 예? 예, 한두 가지만 가지고 이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죠. 예, 이거 다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 뭐 여기서 한두 가지만 이렇게 이것처럼 보리 냄새, 진달래 향기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능숙한 그 솜씨 같은 느낌이 들긴 들죠. 그리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 백제성고 금모침. 예, 금모침 같이 하려면은 그 두 번째 연에서 이를테면은 생각은 잘 안 나지만 그 어, 뭔가 조금 좀 더 그냥 좀 평온한 달빛을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그 좀 더 대조를 이룰 만한 어구를 조금 네. 써야 될 것 그 같다라는 생각. 관점에서 한번 제가 설명한 관점에서 꼭 그 1, 2까지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예, 하나만 써도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우선 요해를 하셨거든요. 이해를 완벽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지금까지 제가 함께 하면서 느끼지만 주영님은 이렇게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 개념이 명료하게 금방 받아들여서 금방 또 즉시 현실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아까 학이라고 하는 분석지 요걸 하면은 그 개념이 명료해지면서 지금 우리 주영님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주영님이 워낙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었으니까 의사까지 되셨는데 그런 그 학의 훈련, 이제 학이란 말이 영어로는 사이언스예요. 이 사이언스라는 말이 자연과학이라는 말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학이 원래 사이언스입니다.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전쟁학의 시조인 크라우자의 비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전쟁론을 보면은 전쟁은 학이 아니라 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번역어의 학을 사이언스로 번역한 말이고요. 술이란 말은 아트를 번역한 말이에요. 예술 또는 기술. 그러니까 학과 술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론이라고 하는 책 자체는 학이죠. 논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전쟁이라고 하는 예술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다. 그런데 예술을 학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 문학을 지금 철학으로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 지금 제가 문학 이론을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실제로 지휘하는 현장에서는 예술로서 전쟁을 해야지 학으로서 전쟁하겠니? 그때 가서 내 책 뒤집거리고 있을 거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체화되고 숙달된 예술가가 마에스트로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기병 나와 법병 나와 착착착착착 즉각 이렇게 해야지 언제 이것을 뭐 하나씩 따지고 있을래?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을 또 해야 되니까 학을 하긴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예술학이라는 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학 분야에서 우리 주영님은 어려서부터 재능도 있었고, 훈련을 많이 하신 거야. 의사가 되는데 좀 많이 그게 훈련이 됐겠어요. 상상해봐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학교 시험 보면 100점 맞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제 시를 쓸 때는 아까 말한 음, 전쟁론 저자처럼, 야, 시를 쓸 때 언제 학을 갖고 할래? 아트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학으로 생각해야 돼. 이제 이렇게 이왕 됐으니까 만의 힘은양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멋들지게 백제성고 근무침처럼 할까? 요거는 학으로 생각하는 머리가 하는 거고,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의 직관, 우리의 느낌, 그동안에 문학을 많이 공부하고 뭐 좋은 시를 많이 읽은 그런 누적된 체화된 그것들이 어느 날 아이디어로 딱 나와서 아하, 그래서 이제 반짝하고 이제 시적 아이디어가 이렇게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서 이제 다음 시간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을 특강을 한번 할 수도 있고 연말이고 하니까 그냥 쉽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끝나고 그 얘기는 한번 예. 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한번 고쳐서 본 걸 한번 보자고요. 제가 제 이름을 불빛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지난번에 이제 저보고 아호를 지으라고 송순현 선생이 하도 그래가지고 할공이라고 벨 할자에다 허공을 벤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구도자 수행자 입장에서 제 뭐 아호가 되겠어요. 그 허공을 벤다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 마치 무슨 고승 이름처럼 됐는데 문학할 때까지 그걸 쓰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진 거예요. 불빛. 그래서 이제 불빛이 고쳐서 온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을 서촌에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시처럼 거리의 마술 역시 남풍불제처럼 그냥 그대로 패러디한 거예요. 그 마을 서촌에는 누가 살길래 이제 서촌은 주영님이 서촌을 가져왔으니까 그곳을 떠올리면 마음 설렐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는 직접 걸어가면서 호기심 가득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마음 설렐까 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이 설렌다는 것이 호기심보다는 약간 더 그래도 아까 말한 그 시적인 뭐 아우라 느낌 그런 게 좀 더 많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가능하면 우리 추영님이 동원한 그 사물들 가지고 해봤어요. 웅장한 치마바위 널따란 절벽 똑같죠. 산 아래 오손도손 기와 지붕들 하고선 처음에 기와 지붕 했는데요. 이제 웅장한 치마바위, 늘따란 절벽. 치마바위 아마 높은 데겠죠. 높은 데서 내려다 보는 거죠.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기와 지붕들. 이게 이렇게 좀 자연스러우면 좋아요. 이게 그냥 늘따란 절벽, 수성동도원 그냥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는 것보다 높낮이가 있으니까 높은 데서 내려다 보니 오손도손 기와 지붕들. 옛 정치 실어넘는 푸른 산바람 똑같이 쓴 거고 서촌을 떠올리며 나는 꿈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누가 살길래 이것이 이제 패러디가 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마을 서촌에는 누가 살길래 그곳을 떠올리며 마음 설렐까. 요게 이제 조금 다른 건데요. 드디어 성벽 아래 만해 시무장이 똑같은데 마침내가 좋은가 드디어가 좋은가가 이제 문제인데요. 마침내도 좋지만은 쭉 가다가 결국은 드디어 여기 도착했다가 드디어라는 단어가 마침내에서 침자가 주는 치읍받침이 주는 그 파찰음, 그러니까 입술이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가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쑥 가볍게 넘어가죠. 이런 그 작은 차이, 이 소리가 내는 그 부드러움과 그 부딪히는 깨어지는 소리보다는 어떤 데는 부딪혀야 되고 백제성고 근무 침 해야지 부딪혀야만 이게 강해지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해져야 될 때는 막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드러운 시를 쓸 때는 같은 음이나 비슷한 음이더라도 부드러운 단어를 쓰면 좋겠고요. 여기 우람타에는 이제 그
파차름이 또 나왔어요. 날서린이 좋으냐, 우람타가 좋으냐? 절개 높은, 절개는 똑같은데 절개 찬이 좋으냐, 절개 높은이 좋으냐? 향기 그득이 좋으냐, 매화향 가득이 좋으냐? 이제 이것은 조금 차이인데요. 어쨌든 저는 우람타, 절개 높은, 매화향 가득 이렇게 했거든요. 절개니까 높아야 되고 높으니까 타자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죠. 강하게. 우람다. 예를 들면 뜻이 같다고 치고 우람다. 이거보다는 우람타. 이렇게 해줘야 절개다운 느낌이 나잖아요. 절개 높은. 북풍절개 했는데 북풍절개라. 느낌은 있지만 정확하다는 또 뜻도 없어요. 찬향기 가득. 찬향기도 차가운 향기. 물론 차가운 향기이긴 한데 날도 서리고 한데 그냥 저는 순탄하다면 순탄하게 우람타 절개 높은 배화향 가득.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옛 어른 마음 닮은 은은한 달빛 해서 이제 이 만해 선생을 옛 어른이라고 하고 은은한 달빛 서촌을 떠올리며 나는 꿈꾸네 했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매화향식이나 되는데 은은하면 되는 건지 또 은은하면 안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매화향이니까. 매화 한편으로는 차갑고 높고 강하고 우람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만해 선생이 또 시인이니까 운운할 수도 있겠죠. 만해 선생이 행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용맹하고 막 절개가 있고 그런데 시를 보면 소녀도 그런 소녀가 없고 시 쓸 때의 만해는 전혀 달라요. 뭐 이무침묵도 그렇지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시조 작품을 샘터에 실었더니 많은 그때 펜팔이라고 그러죠. 편지들이 많이 왔는데 주로 이제 젊은 여성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속 무슨 시 같은 걸 적어 보냈는데 한 번은 만해 선생의 시를 적어 보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외우게 됐는데 당신의 가슴은 달도 아니었만 산 넘고 물 건너 나의 마음을 비칩니다. 나의 손길은 왜 이리 짧아서 눈앞에 보이는 당신의 마음을 못 만지나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시들을 보면 이게 뭐 소녀가 쓴 시지 도저히 만해 선생이 쓴 시일 수 없는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은한 달빛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써봤는데 제가 써본 것이 뭐 잘 된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금 그래도 우리 저 주영님 거보다는 이렇게 순탄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주영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 전개에 대해서 그 조금 좀 일관된 그런 전개 평소에도 얘기하셨지만 좀 더 분석적인 거나 이게 그런 거에 맞아 좀 논리적인 것도 좀 약간 섞여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시무장 자체는 서촌에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좀 바꿔 쓸지 아니면 그대로 어, 난 자세히 그 내용은 모르니까 그냥 예, 이렇게 써본 거예요. 예. 그런가요? 서천에 안 있나요? 예, 시무장 자체는 아, 성북동 쪽에 있어서 위치는 그렇구나. 좀 다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몰라서 그렇게 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하님은 어떠세요? 예, 예, 우리 추영님의 이제 글솜씨가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예, 저 이렇게 아까 읽어주실 때 되게 놀랬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김정빈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지금 서촌 하나만 다뤘으면, 그러니까 이제 따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서촌 하나만 먼저 쓰고 이제 또 다른 제목으로 또 이제 그 성북동 쪽 그 또 음, 쓰고 이렇게 음, 하면 음, 굉장히 좋은 시가 될 것 같고요. 음. 예, 저도 이게 지금 서촌하고 이쪽 성북도 이쪽에 이제 문학기행을 가는 곳이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그 서촌 아까 이렇게 묘사한 거 보고 되게 이제 정말 잘하셨다. 예, 그래서 이 서촌 하나만 가지고 쭉 이어서 좀 더 네, 구체적으로 그 김정민 교수님께서 쓰신 것처럼 네, 예,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 성북동 쪽도 뭐 만해 한영훈 선생님의 시무장부터 시작해서 뭐그
성북동 비둘기 예, 또 예. 뭐 거기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구나. 그 백석 시인의 예, 길상사가 백석 시인의 그 그렇지. 연인이 지은 지절이고 그래서 거기가 문학기행 할 때 굉장히 갈 곳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오, 그러니까 성북동 쪽 음, 그쪽을 하나를 꼭지를 하나 잡아서 또 쓰는 거죠. 시로조로 이렇게 그래, 하면 맞아. 두 개의 작품이 나오고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예. 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 선생님, 김영숙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예. 함께 하셨는데 우선 이 작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시형님이 쓰신 그 시에서는 소재가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음, 어, 제가 마음에 팍 많이 와닿는 느낌이 별로 예, 음, 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시적 느낌이 좀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 옆에 저는 풀빛님이 그 작가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음, 아, 다른 분이 또 한 분이 내셨구나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오른쪽에는 그 음, 감정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와서 닿더라고요. 음,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인이 류시아 시인이거든요. 예, 예, 그분의 책을 전부 사서 볼 정도로 음, 그분의 시에는 철학과 어떤 음, 인생의 교훈과 감동과 이런 재미가 어우러져 음,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좋아하는데 우리 김정빈 작가님도 제가 시를 조금 읽어봤을 때 그런 감수성을 많이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느낌이 왔어요. 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 또 우연한 기회에 통화가 돼서 마지막 강의에 이렇게 제가 들어온 것이 신의 은총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그러지 않고서야 제가 어떻게 또 이 마지막 강의에 올 수 있었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참 좋고요. 또 오늘 그 강의하시면서 뭐 자연과학, 인문, 뭐 사회과학, 저는 사회과학을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감동이나 그런 직관이나 감탄이나 이런 것들이 예, 있는 것을 쪼개버려 가지고 그런 것을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식하게 됐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저도 시도 잘 써보고 싶고 수필도 잘 써보고 싶고 이래서 개인적으로 배우러도 다녀보고 이렇게 했는데 시는 저한테는 시성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예. 근데 이제 수필은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글을 쓰기 때문에 글을 썼는데 작년에 시장상을 받았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용기도 있고 그런 음, 거를 출품했는데 그런 또 용기도 주시고 하니까 또 감동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저는 이제 저가 시성과 이런 창작성과 이런 것은 굉장히 부족하지만 제가 문학 치료를 아이들한테 적용할 때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아이들이 한 거를 보면서 그 감동, 그 감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선생님의 그런 느낌을 보면서 자기 치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글을 씀으로써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저희 학생들한테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김정빈 작가님한테는 제가 수요일 날 하는 구도자 모임에 음, 꼭 가서 음, 저도 같은 구도자로서 같은 길을 가는 입장에서 예, 어,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어떤 활공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무슨 아호를 지으셨는데 활공, 아예 활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아직 뭐 그런 이름조차도 없는 그렇지만은 저도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교수님한테 좋은 글을 듣다 그 철학이나 강의를 듣다 보면 조금 깨우침이 있지 않을까. 아, 제가 가는 길이 또한 그 길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제가 정체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제 아, 삶에서. 그러시구나. 예, 음. 많은 배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네. 수요일 모임은 또 여기하고 별개의 문제니까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벌써 50분이 됐나 봐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일까요? 그냥, 이걸로 종강을 할까요? 우선 주영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원래 오늘이 종강이고 다음 주에 공개 강의라고 하셨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뭐 우리끼리 합의하기 나름이에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지 뭐 만나서 뭐 안 될 건 없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 주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지나간 얘기도 하고 또 제가 뭐 한번 준비해 볼게요. 뭐 지난번에 일단 했던 그 연설도 좀 하고요. 그 연설이 그것도 있지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로마 시대의 그 스파르타쿠스 얘기했잖아요. 그 노예 반란이 일으켰던 스파르타쿠스 연설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백 목사님 연설은 15분 정도 되는데 이 양반 건 해보니까 한 6, 7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연설 너무 많이 하면 또 그것도 지루할 수 있으니까 킹 목사님 거하고 그 연설 한번 보고 그리고 끝나고서 이제 자유 토론으로 그동안에 이제 작품을 내시면 내시는 대로 안 내시면은 또 제가 준비해 놓은 게 몇 가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아까 김영숙 님이 수필 이야기 하셨는데, 원래 수필도 하고 시도 해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 바하님도 원래는 수필을 내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수필은 그만두고 시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만 하는 분만 셋이 남게 되었지만은, 에, 원래 제가 수필가로 데뷔한 수필계에서는 데뷔로 보면 원로 중에도 최고참 원로거든요. 1980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정식 데뷔한 걸로는 정목일 선생 말고는 제가 제일 고참이에요. 어떤 수필가가 있어도 저보다 빨리 데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문학이라는 잡지가 보통 잡지가 아니에요. 지금 요즘 막 추천받는 그런 정도의 잡지가 아니고 당시 최고의 거의 유일한 문학 잡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2회에 걸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할 말이 많고, 피천득 선생님이라고 하는 수필계의 예, 영원한 모델, 그분과 공제를 낸 또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수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김명숙 님도 수필에 관심이 있으면 여기도 참여하셔도 괜찮은데 이틀간 연속하기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하나만 하시는데 어쨌든 수필 얘기를 해도 되고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내가 수필 준비하는 것도 있어요. 원래 그 서양 수필에서 최고봉으로 보고 있는 찰스 레머 수필이 있거든요. 그 수필을 한번 감상해 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뭐 시를 공부한다고 해서 시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수필도 알아야 되고 동화도 알아야 되고 소설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좋죠. 심지어는 문학 아닌 뭐 음악도 알아야 될 판인데 문학에 해당되는 걸 알아서 나쁠 일은 하나도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일 다음 주에는 이제 흘러가는 대로 준비해 놓은 뭐 찰스램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그 고향을 노래한 시들만 모아놨거든요. 그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아직 준비는 안 됐는데 생각해 보기를 지금 겨울이니까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겨울을 소재로 한 시들만 모아가지고 감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겨울을 그 소재로 한 멋진 시들을 찾아보면은 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뭔가 생각을 한 다음에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문학 이야기를 하면 항상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할 말씀 없는지 없으면 이걸로 마칠까 하는데 바하님 더 할 말씀 없나요? 예, 예, 아까 저는 많이 말씀드려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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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특별히 없습니다. 주영님도 예, 저도 특별히 예, 추가할 말 드릴 예, 말씀 없습니다. 예. 예, 우리 김 선생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치용님 새로운 얼굴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행복하게 일주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만나서 연말 시간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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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